지난달 실업률이 4.4%를 기록해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졌던 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 내지 유보되면서 버스 총파업이라는 최악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로 국민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권의 중심축이 안철수, 유승민계로 옮겨지게 돼 손학규 대표에 대한 퇴진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오신임 원내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미계약 아파트 한 채를 재분양하는 데 5만 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당첨되면 얻게 되는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기사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달 고용 사정이 지난 2000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19년 만에 이렇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반짝 호전되는 듯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도 20만 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30, 4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 기업 채용 공고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느끼는 게 일단 공고가 올라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5%로 4월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치솟았습니다. 실업률은 4.4%, 실업자 수도 124만 명을 돌파해 두 지표 모두 4월 수치로는 19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지방 공무원직 원서 접수가 올해 4월에 실시되면서 구직 실업자 집계치가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한 주된 원인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접수일자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하지만 고용 한파의 기운은 17만 1000명에 그친 취업자 수 증가폭에서도 나타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올해 고용 증가 목표를 20만 명으로 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지 일주일도 안 돼 20만 명 선이 깨진 겁니다. 도소매업에서 7만 6천 명, 건설업에서 3만 명이 줄었고 경제 허리인 30대 취업자는 9만 명, 40대는 18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시장에서 울리는 경고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런 지표가 나오자 당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제히 험한 말로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비난했고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엉터리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발언에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망상이 이제는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2년간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은커녕 성공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썼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이 측근들이 원수짓 하고 있다. 야당의 이딴 비난에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우리 경제 구조가 대기업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실패한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업률이 치솟고 실업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4월 고용 동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13곳의 버스 노조가 어젯밤 사이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다행히 오늘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출근하는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파업 시작을 90분 앞두고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파업으로 돌입하지 않고 다행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협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하측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광역버스노조는 임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지만 밤사이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버스노조 13곳 모두 밤사이 파업을 철회하거나 미뤘습니다. 경기와 대전 등 5곳은 추가 임금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버스 대란은 없었지만 타결이 늦어진 울산과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가 안 오면 출근이 좀 힘들지 않을까. 환승을 하고 오는데 지금 차가 안 와가지고 새벽같이 5시에 뛰어서 걸어서 먹었어요. 울산 버스 노사가 오전에 협상을 마쳤지만 버스 운행은 오후부터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부산 버스 노사도 첫 차 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4시 50분쯤 협상을 마쳐 일부 버스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부 지자체가 내놓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카드로 최악의 버스 대란은 일단 피했습니다만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임금 협상이 아직 남아있고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사 충원 문제도 있어서 언제든지 불씨가 다시 큰 불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시 그동안 뭐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경기광역버스 노조가 파업을 미룬 이유는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 임금 인상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라고 똑같은 업종에서 받아야 된다는 게 처우나 임금에 대두되는 부분이 공식화된 게 없기 때문에 노조는 서울과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금을 29%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 버스노사는 조정기한을 29일까지로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번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경기 시내버스 업체도 임금 단체 협상을 시작합니다. 전체 71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0명 이상 업체는 22곳에 이릅니다. 경기도에서만 3천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지만 버스업계는 인력도 재원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도 파업을 할까 걱정입니다. 처우 개선도 되게 중요한데 반면에 이제 좀 특히 이제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좀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도 또 두 가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버스 요금 인상에 추가 파업 걱정까지 시민들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버스 회사에 투입될 재원 확보가 이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 곳간이든 시민 호주머니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얼마나 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주 52시간째 실시로 줄어드는 버스 기사들의 수입을 임금 인상으로 보전해 주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서울 상황만 보더라도요. 우선 임금 인상을 3.6% 인상하고요. 그리고 올해 만료 예정인 이 학자금 같은 복지기금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 61세인 정년도 내년에 만 62세, 그리고 2021년에는 만 63세로 단계별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 임금 인상 3.6%만 해도 약 3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학자금도 연간 36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올해만 해도 그래서 33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유급 휴일이 시작되면 여기에 120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니까 이 부족한 부분은 결국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지금 버스 문제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 준공영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부담이 다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적자에 시달리는 버스 회사로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지만요. 이 지자체로서는 당장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이 정부는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30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광역 급행버스 414대,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248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일반 광역버스 2,547대를 준공영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인천의 지자체 세금이 적자를 보는 버스 회사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국토부와 경기도가 용역을 줘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최근 나온 자료에 이 버스 준공영제를 이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 이 1조 3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를 봐도 이 얼핏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재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반 버스 200원 그리고 광역버스 400원을 올리기로 했죠. 자, 이렇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이 서울 광화문으로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이 한 달에 16,000원 정도를 더 버스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울시도 결국은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요금 인상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일단 국토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선진국에 비해서 요금도 낮고 인상할 시기라서 이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요금 조정을 해왔고, 또 다른 지자체도 3년에서 7년 전에 버스 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 인상은 해도 될 때이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자, 결국 정부의 무리한 주 52시간 밀어붙이기가 결국 시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얘기는 주 52시간제 때문이 아니고 요금 인상이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총수였던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어쩌면 동시에 구속될지도 모르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전 정권에서 정치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영장실질 심사는 다 끝났겠고 지금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겠군요. 아직 재판부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은 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종전의 진술을 깨고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지낸 두 사람을 비롯해 김상훈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4명은 오늘 오전 10시 반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 정보라인을 동원해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론은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권력기관 간의 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공교롭게도 경찰 역시 오늘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배 검사 공문서 위조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 현직 검찰 간부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등 전 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 없이 방치했다는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이 발단이 됐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모두 상대의 전직 수장을 향해 칼날을 겨눈 형국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수서경찰서 등 일선 경찰 조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내일 오전엔 수사권 조정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신경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윤수영 기자였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던 클럽 버닝썬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용두사미 버닝썬 수사에 맞췄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승리 씨 모습입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양복 단추부터 잠그며 옷 매무새를 고칩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 그의 처신은 카메라 앞에 단정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경찰이 최종 적용한 혐의는 성접대와 성매수, 또 버닝썬 자금 횡령. 하지만 법원은 횡령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형량이 높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기각은 필연적이었다. 여기에 군입대를 미루며 18번의 조사를 꼬박꼬박 받은 것도 도주 우려를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승리는 구속을 면했지만 승리가 몰고 온 버닝썬 파장은 메가톤급이었죠. 먼저 그가 속한 단체 채팅방이 각종 성범죄의 온상으로 드러났고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과 유통 혐의, 최정훈 씨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의 또 다른 축은 클럽 내 마약 의혹. 대표 이문호 씨와 직원 A 씨가 줄줄이 구속되고 중국인 여성 직원 애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은 경찰 8명 입건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뒤를 봐줬다고 지목된 윤모 총경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가 받은 식사와 골프 접대 등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인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경찰에 쏟아집니다. 버닝썬 의혹이 한참 불거지던 2달 전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을 사실상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로 다음 날 경찰은 수사 인력을 16개 팀 152명으로 늘리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명운을 걸겠다던 경찰은 승리 씨 영장 기각 소식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버닝썬 부실 수사 논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심경 어떠세요?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여전히? 의혹들을 뒤로 한 채 경찰을 빠져나간 승리. 진실은 미궁에 빠지고 여론만 들끓었던 건 아닌지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등의 반발에 벌인 일인데요. 비슷한 이유로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건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택시업계는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타다 아웃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광화문 광장 위에 펼쳐지더니 붉은 연기와 함께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의 택시기사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행법상 렌트카를 빌려 운수업을 벌여서는 안 되지만 타다 측이 11인승 이상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타다 이용 시민은 모릅니다. 본인이
렌트카 임차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쉬는 불상의 성인 남성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택시기사들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서울광장 인근에선 택시기사 안모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확 불이 나니까 이게 뒤돌아보니까 불이 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일일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 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안 씨가 몰던 차량엔 불법 타다아웃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달리던 택시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7m 아래 산책로로 추락했습니다. 50대 승객이 숨졌고 택시기사는 크게 다쳤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갑자기 방향을 크게 꺾더니 다리 옆 난간을 뚫고 돌진합니다. 물을 사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수직으로 쑥 들리더니 쑥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부산에서 택시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이 난간을 부수고 돌진해 7m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뒷자리에 탔던 승객 53살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 61살 B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가 이제 약간 중앙선 쪽으로 치우치니까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간 가대 조작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보이는데. 경찰은 국가수에 택시 사고 기록 장치를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구의 한 특급 호텔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37명이 부상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의 차 안에는 인화 물질이 가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호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난간으로 대피한 투숙객들을 사다리로 구조합니다. 오늘 아침 9시쯤 대구 인터블고 호텔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투숙객 등 37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불이야 또 무슨 연기도 많이 나고 기름 냄새 많이 났어요? 경찰 조사 결과 55살 A씨가 인화 물질을 뿌리고 호텔 입구 복도에 불을 질렀습니다. A씨는 불을 붙이다 두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 A씨가 호텔로 타고 들어온 차 뒷좌석에는 이렇게 인화성 물질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날카로운 농사기구와 마스크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인정했지만 불을 지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치자 자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영장을 넣어놨잖아.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에 대해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안양교 확장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다리 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류나들목 서울 진입 구간이 통제돼 퇴근길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크레인 철거 작업은 밤 11시가 넘어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6,850명, 아파트 단 한 채에 몰린 인원입니다. 2년 전 이미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이 취소된 세대가 딱 하나 나왔는데 이 집을 얻으려고 하루에만 5만 명이 줄을 선 겁니다. 당첨이 되면 5억을 번다는 입소문 때문인데 이게 진짜일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민낯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장입니다. 전용 97제곱미터형 아파트 한 개 세대가 다시 추첨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초 청약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8억 8천만 원. 분양한 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인근 시세가 크게 올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됐습니다. 길 건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형 실거래가가 13억 원이 넘고 호가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입주 때까지 시세가 유지되기만 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셈입니다. 고가는 14억에서 15억 사이예요. 최악의 경우 4억 5억 본다. 취득세 내고도.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 어제 하루 진행된 접수엔 4만 7천여 명이 몰렸고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 추첨에선 40대가 당첨됐습니다. 까다로워진 청약 제도와 또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청약에서 좀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의 중도금까지 수억 원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부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청약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인 갈아타기 수요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한때 시세가 폭락해 투자자를 울렸던 가상화폐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률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지난해 말 700만 원대 가격에서 거래되다가 시세가 곤두박질 치면서 한때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달 들어 가격이 회복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지난해 고점을 뚫고 가격이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급등 이유가 뭔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900만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올해 1월 300만 원대까지 추락했다가 지난달 500만 원을 넘어서더니 이번 달엔 1,000만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3배나 급등한 겁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3개월 전보다 지금 상당히 급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시세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페이스북, 나이키, 스타벅스 등이 블록체인에 투자한다고 나서면서 가격이 반등했다는 겁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가 대체 자산으로 인식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과거에 개인이 움직였던 거하고는 달리 지금은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큰 손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2년 전 광풍 때와는 달리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 간 큰 격차가 벌어졌던 김치 프리미엄은 이번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상승 못지않게 급락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시행 3년째인 부정청탁금지법이 스승의 날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약 700개 학교는 선물 논란이 일까 봐 아예 재량 휴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스승의 날 서로 다른 두 단면 최수용 기자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른 시각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을 나눠줍니다. 사랑해.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사제 관계는 더 돈독해집니다. 학부모들이 준비하는 촌지나 선물은 옛말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선생님한테 선물 드렸는데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저희 안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니까 사제 간 서로 존중하자는 바람 계비를 만들어 학교 정원에 답니다. 이어 교사와 학생이 한데 어울리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례는 사라져야겠지만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면 스승의 날도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전국 초중고의 5.8%인 694개 학교는 시행 3년째인 부정청탁금지법을 의식해 오늘 휴업을 선택했습니다. 감사를 전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후련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편하긴 한데 교사라는 직업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전국 중등교사 노동조합은 어제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스승의 날을 법정 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 기념일로 전환해달라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정의당, 민중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황 대표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간담회 장소 앞 민노총과 민중당 피켓을 든 시위대가 자유한국당 해체와 황교안 대표 구속을 주장합니다. 대전 행사장에선 황 대표의 차를 막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해체하라! 앞서 지난 3일 광주에선 생수병과 욕설로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18에 대한 당내 징계나 진상규명 없이 황 대표가 광주에 오는 것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사회자의 발언 철회 건의에 이 대표는 의학적 용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더러 막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입장인가?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철진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국회 신속 처리 안건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이 오늘 오신환 새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불법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오 원내대표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고생하시겠지만 먼저 축하는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원내대표 투표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사보임 논란 이것이 당심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저희 당의 극심한 내홍으로 커져버렸고요. 예. 그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제 원하는 그러한 여러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같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지난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된다고 요구한 15인의 그런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의 원내대표 선거가 같이 맞물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일성이 손학규 지도부 체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변화의 첫걸음이 지금의 지도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다른 제도, 다른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입니다. 저는 뭐 지금껏 제가 출마 선언문에 그리고 정견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의 이제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손 대표님을 빠른 시일 내에 뵙고 의견을 나눌 생각이고요. 오늘의 저 오신환의 선출이 저는 뭐 오랜 기간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손학규 대표님으로서는 나름의 굉장히 큰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결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신속 처리 안건 처리하실 때 이제 강제 사보임을 당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하셨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으니까 사실은 그 권한을 가지게 되신 거잖아요. 이걸 원상 복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물론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제가 없습니까, 절차적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이 그때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김성식 의원님조차도 그거에 대해서는 명시했고 저도 당연히 사보임은 원상복구가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당선되고 최입의 임재훈 두 분 의원님이 자진 사임의 뜻을 밝혔고요. 이미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오늘 투표에 그
당심이 표현된 것으로 이미 생각들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두 분 다 그것을 예. 저와 김성식 의원 모두가 그것을 공약했기 때문에 예. 예, 두 분께서 그것도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또 끊임없이 제가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역할하고 싶지만 어쨌든 제가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시 사보임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그거와 이제 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도록 예, 의원들을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검찰 개혁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자유한국당과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어쨌든 지난번 사보임이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 네.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속 처리안건 지정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건 이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불법 사보임을 강제적으로 당했다라고 판단이 됐고 예. 그것을 헌재에다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사법부에서 법리적 해석과 그 절차는 절차대로 갈 것이고요. 예. 다만 우리 이제 국회 내에서의 정치권에서의 내용들은 일단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제3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시간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180일, 90일, 60일이 가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미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고 협상에 있어서 제 의견이 반드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른 안을 가지고 나가서 협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경우는 예. 수사 기소권이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협상 과정에서 부분 기소권이라고 하는 약간 기형적인 형태의 공수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제가 제 소신과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 두 가지가 좀 이상한 형태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정말 통과되기가 좀 불확실한 이런 예.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이제 총선이 사실은 이제 뭐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권의 뭐 일종의 통합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세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지난 의총에서 스스로 자강하고 또 화합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 그래서 개혁의 길로 가서 저희가 작년 창당할 때 당시에 그 변화와 혁신의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국당과 또 민평당과 통합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우리가 스스로 자강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 원내대표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예.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국제영화제가 오늘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거장들이 경쟁 부분에 포진한 가운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칸 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고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경쟁 부문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켄 로치, 다르덴 형제, 쿠엔틴 타란티노 등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이미 한 번 이상 받은 거장의 작품 5편을 비롯해 모두 21편이 경합을 펼칩니다. 옥자에 이어 기생충까지 경쟁 부문에 출품한 봉준호 감독의 수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뜨겁고 열기가 넘치는 곳에서 신작을 이제 우리 고생해서 찍은 영화를 처음 선보이게 되니까 그 자체로 되게 기쁘죠. 악인전, 명의 등 3편의 영화도 초청돼 우리 영화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칸은 매년 이뤘던 성차별 논란을 의식한 듯 경쟁 부문에 여성 감독의 영화 4편을 초청했고 심사위원단도 남성 4명, 여성 4명 동수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성추행 의혹이 일었던 김기덕 감독의 신작을 상영하고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알랭 들롱에게 명예황금종려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황금종려상은 25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공개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 여자 축구의 간판 지소연이 다음 달 열리는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드디어 합류했습니다. 지 선수는 대표팀의 2회 연속 16강 진출을 자신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지메시 지소연이 진지한 얼굴로 코칭 스태프와 대화를 나눕니다. 영국 첼시 소속의 지소연은 다른 선수들보다 합류가 일주일 이상 늦었지만 팀의 대들보답게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여자 월드컵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해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등 강호들과 죽음의 조에 편성된 우리 대표팀. 1승도 어려울 정도로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소연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8강에서 PSG를 만나고 4강에서 리옹을 만났는데 또 노르웨이에서 저희 팀메이트 선수들도 있고 지소연과 함께 14일 합류한 영국 웨스트햄의 조소현은 지난 월드컵 16강에서 패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3대0으로 졌는데 저희 실력과 그런 거를 못 보여줘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영국에서 뛰기 전 노르웨이 리그를 경험했는데 기술 면에서 우리가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팀은 월드컵 맞춤형 전술로 탈압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결한 터치와 빠른 전환으로 역습 상황에서 골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17일 23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22일 스웨덴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스웨덴과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2회 연속 16강 진출 해법 찾기에 나섭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TV조선 홍혜영 기자가 제36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홍 기자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을 파헤치는 등 뛰어난 취재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일보 기자로 활약한 축의 최은희 여사의 유언에 따라 1984년 제정된 최은희 여기자상은 해마다 높은 취재 역량을 갖춘 여기자 1명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1967년에) 제작된 잘 돼 갑니다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최초의 정치 풍자극이었지만 바로 그 이후로 상영 금지를 당해 20년도 더 지난 1989년에야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는 말년의 이승만 대통령을 전속 이발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모릅니다. 잘 돼 갑니다. 그 말만 하도 이렇게. 예, 이렇게 비서실장이 시킨 대로 이발사는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죠. 요즘 국민들 살기가 어때? 네? 네,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요. 문명 비평가 토인비는 지도자가 경계할 대상으로 휴브리스를 말했습니다. 한 번 성공한 소수는 그 성공의 자만에 인해 장막에 둘러싸인 채 균형과 판단력을 잃기 쉽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청와대 회의에서 받아쓰기, 계급, 그리고 정해진 결론이 없는 이른바 산무회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견을 얘기하는 것은 참모들의 의무라고도 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도 서슴지 않는 이른바 악마의 변호인이 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경제 문제에 관한 한 회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 기업인이 얼마나 됐을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거의 유일했던 악마의 변호인이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기도 했던 그는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한가한 말장난만 하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보고서도 올렸습니다. 그런 김 부의장이 작년 말 사표를 던졌죠. 이제 대통령에게 이견을 말하는 의무를 지킬 참모가 몇이나 될런지요. 지난달 경제 원로 간담 회의에 갔던 한 원로의 말을 떠올립니다. 참석자들이 숱한 비판과 제언을 쏟아내는데도 청와대 인사 중 그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아서 놀랐다. 마치 장벽을 쌓아놓은 것 같았다. 5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나 였습니다. 네, 스승의 날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따뜻한 남동풍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올해 첫 폭염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 33.1도까지 올라 2008년 폭염특보제 시행 이래 가장 빠른 날짜에 발표가 됐습니다. 계절이 두세 달은 좀 앞서간 것 같은 오늘 광주의 풍경인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 이어집니다. 그래도 해가 지면 바로 또 서늘해지니까요.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일부 나쁨 단계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영서, 충청 지역 내일 실시간 예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중부와 경북 일부는 건조주의보가 발표 중입니다. 지역별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청주, 부산이 17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곳곳이 30도 내외를 보이겠고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포근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말까지 쭉 덥다가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다시 봄 날씨로 돌아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